안녕하세요. 예니악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이 되는 직장인이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출퇴근길에 즐겨 듣는 사연 남녀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씁쓸하기도 하네요. 저는 건축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곳저곳 출장이 많기는 하지만 일에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도 결혼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더군요. 와이프에게 결혼 전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데 와이프는 정말 괜찮다며 걱정하는 저를 오히려 복돋아줬습니다. 항상 그렇게 현명하고 이해심 많은 부인에게 그림 같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했어요. 결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두바이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장기 출장이라고 했을 때 한 10개월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씩 연장이 되면서 저는 두바이에 장장 5년을 있었죠. 그리고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이 5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1년 출장으로 알고 수락을 한 상태였어요. 사실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사람 중에는 총각이 없었다 보니 위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나마 자녀가 없는 저에게 출장을 권유한 거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와이프도 괜찮다고 해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출장을 한참 준비하는 와중에 저희에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미 수락한 출장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었죠. 비자 문제와 현지 회사 사정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와이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3주 후에 저는 출국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까지 못 볼까봐 전전긍긍했는데 다행히 아이가 태어날 때 휴가를 맞춰 출산은 지킬 수 있었어요.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진통이 오는 건 아닐까 그 당시에는 낮이고 밤이고 전화벨이 울릴지 몰라 잠도 깊이 못 자고 일에도 영 집중을 못했죠. 그런데 딸이 참 효자인 것이 다행히 예정일에 맞춰서 태어나줬습니다. 딸은 3.2kg의 몸무게로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 생떼 같은 딸내미를 두고 다시 떠나는 제 마음은 정말 미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출장이 연장될 거라곤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1년이 더 연장이 되고 또 1년이 더 연장되면서 무려 두바이 생활 3년 차가 됐습니다. 제가 맡은 건물도 상당수가 될 정도였죠. 최대한 한국에 가려고 노력했는데 일이 바빠지면서 그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3살이 되던 때 아이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돌잔치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점점 마르기 시작하고 혈색도 좋지 않아서 걱정이 들어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와이프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다솜이가 아프다고 그래서 지금 치료받는 중이야. 뭐? 어디가 아픈데? 병원에서는 폐렴이라고. 뭐? 폐렴? 언제부터? 좀 됐어. 치료 잘 받고 있어. 아니, 치료를 잘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애가 아픈 걸 어떻게 말을 안 해. 미안해. 치료 잘 받으면 낫는 거니까 병원에서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괜히 당신 멀리 있는데 걱정할까 봐. 아,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상태는 어떤데? 친구가 추천해준 한의원에 있어서 거기 다니고 있어. 다행히 한의사 선생님이 잘 봐주셔서 이제 기침도 잘 안 하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 확실해? 애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다솜이가 입이 좀 짧아서 그래. 아이가 폐렴인데 아빠에게 말하지 않는 엄마가 어딨나요? 정말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났지만 전화로 싸운다고 해서 아이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니 속으로 화를 삭히면서 그 이야기는 더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와이프도 타지에서 일하는 제가 괜한 걱정을 할까 싶었겠죠.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했다지만 그래도 안심을 할 수가 없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최대한 빨리 아이를 보고
제 눈으로 건강한 걸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아이가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한 지 3개월. 오랜만에 본 아이는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를 보고 달려들어 안기는데 걷는 모습에 힘이 없어 보였고 말이라도 몇 마디 하다가 금세 숨이 차 힘들어했죠. 딸아이는 3살 평균 몸무게에 훨씬 못 미쳤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얼굴이 뽀송뽀송하지도 않고 푸석푸석하니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마치 버짐이 핀 것처럼 거슬리기도 해서 피부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와이프는 건조증이라고 하더군요. 건조증? 이 나이 때는 한 번씩 피부가 건조해지는 시기가 와. 그럼 뭐 그거 낫게 하는 연고라도 발라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보습 로션 잘 발라주면 돼. 육아를 전담하는 와이프가 하는 말이니 맞는 말이겠다 싶었고 오랜만에 와놓고는 아빠라고 잔소리하는 것도 좀 그래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아이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았기에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도 한 번은 병원에 같이 가보고 싶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다니는 병원은 어디야? 왜? 뭘 왜야? 나도 한번 같이 가보려고 그러지. 뭐 하려고? 상황이 어떤지 나도 알긴 해야지. 이제 그냥 보존 치료하고 있는 거야. 폐렴군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거. 글쎄 알았다니까. 그래도 내일 한번 같이 가자. 알았어. 그럼 전화해 놓을게. 예약하고 가야 돼? 무조건 예약제야. 그런데 내일 시간이 될지 모르시겠다. 한방병원이라고 그랬나? 어, 양방도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덕분에 다 나았는데 양방은 뭐하러? 그래도 애 예방접종도 그렇고 양방에서 하지 않나? 왜 굳이 한방으로 간 거야? 이 친구가 소개해줬대도. 와이프의 태도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병원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금 불편한 듯 보였죠. 뭐 아이가 아픈데 부모라면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전화로 병원 예약을 했고 다음날 와이프와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듯 깔끔한 한의원이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같아 보이더군요. 제가 외국에서 근무하는지라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애가 많이 아팠을 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별 말씀을요. 아이가 잘 이겨내 준 거죠. 아, 그런데 우리 다솜이가 건강해진 건 맞나요? 애가 좀 숨차하기도 하고 살도 너무 안 붙고. 다솜이가 원체 입이 짧기도 하고 체질적으로 살이 잘 찌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단순 면역 질환이니까 제가 잘 살펴서 걱정하실 일 없도록 해드릴게요. 이런저런 궁금한 것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전까지 걱정됐던 마음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와이프와 아이랑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이가 밥을 먹을 때 항상 제 엄마 눈치를 보더군요. 제가 이번 휴가에 처음으로 아이와 밥을 먹었던 때의 일입니다. 다솜아,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가서 먹을까?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뭘 나가서 먹어. 그리고 애 바깥 음식 먹으면 늘 탈나. 그래도 아빠 왔는데 나가서 외식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 바깥 음식 뭐 좋다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먹으면 안 돼.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 딸이다 보니 아내의 행동도 그렇게 유난은 아니겠지 싶었어요. 저는 그냥 수긍하고 한국에 있는 내내 따로 약속이 있어서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가족과의 식사는 전부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딸의 밥이 거의 죽이더군요. 세 끼를 먹는다면 2끼 정도는 죽이었고 나머지 한 끼는 빵, 과일 정도였습니다. 다솜아, 이것 좀 먹어. 딸의 입에 살짝 베어문 소세지를 넣어줬어요. 딸이 화들짝 놀라며 와이프를 바라봤는데 아내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뱉어! 딸은 놀랐는지 입에 들어온 소시지를 꿀꺽 삼켜버렸고 갑작스럽게 목구멍으로 음식물이 넘어와서 그런지 미친 듯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짓이야 이게?
애 덩어리 음식 먹으면 무조건 토한단 말이야. 그래서 억지로 다 갈아서 죽으로 주고 있는데. 와이프가 딸을 들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제가 따라 들어가려고 하자 문을 쾅 닫아버리더군요. 문 앞에서 괜한 짓을 했나 싶어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안에서 아이가 토를 하고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죄책감과 아이를 아프게 했다는 후회에 심장이 쾅쾅 뛰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와이프와 딸이 나왔어요. 딸은 지쳐서 와이프에게 안겨 축 처져 있었고 와이프는 화가 가라앉았는지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죠. 애는 이제 괜찮아? 미안. 몰랐으니까. 내가 말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나도 놀라서 괜히 소리를 질렀네. 미안해. 내가 잘 몰라서. 나 진짜 한심한 아빠네. 아니야. 내가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괜히 또 자기 걱정할까봐 숨기기만 했네. 근데 다솜이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면 괜찮은 거야?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 가끔씩 이러는 거야. 평소에는 이것저것 잘 먹어.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 이러더라고. 그렇게 아이가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도 못 보고 저는 다시 두바이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끔씩 한국에 오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제 장기 출장이 끝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마지막 휴가로 한국에 갈 때 이 소식을 와이프에게 전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소식을 전할 새도 없이 한국 도착 후 바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아이가 수두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이제 수두 걸리는 아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수두로 아이가 입원까지 했다니 놀랄 노자였죠. 그렇게 방문한 한의원에 갔다가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의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이의 얼굴은 벌겋고 곰보 자국이 심하게 난 데다 노랗게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피골이 상접한 채로 병원 침대에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무엇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수두뿐 아니라 아이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솜이 수두만 문제인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 다솜이 어디 많이 아픈가요? 그냥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 면역력 치료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두는 자연히 가라앉을 너무 가벼운 질병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놀라셨겠지만 저를 믿어주시면 다솜이 건강해질 거예요. 어린 면역 질환은 스스로 노력하면 어느 정도 나을 수 있지만 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려요. 사실 모든 걸 납득할 수 없었기에 저는 아내에게 병원을 옮겨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죽어도 싫다면서 다른 병원에 갔다가 아이가 겪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아이가 열이 많이 나 아팠을 때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 의사가 열이 나는 아이를 우선으로 두지 않고 다른 환자 치료를 하는 탓에 아이가 열로 사경을 헤맸다고요. 저는 또 왜 그런 이야기는 나는 모르냐며 다그쳤고 아내는 그전과 똑같이 걱정할까봐 라며 변명을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일주일도 못 되는 시간 안에 떠나야 했던 저는 조금 강압적이더라도 아이를 다른 병원에 데려가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땡땡 병원에 예약해놨어. 내일 다솜이 데리고 진료 보러 가자. 뭐라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왜 그랬어? 지금까지 면역 치료하는데 나랑 다솜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제 와서 양방 병원에 가자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노력이랑 다솜이가 참아온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야. 이제 수두도 며칠만 더 지나면 다 나을 거고 수두 낫고 나면 다솜이도 식욕 돌아올 거야. 다 괜찮아질 거라고. 당신 마음 어떤 건지 알겠는데 지금까지 우리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게 놔둘 순 없어. 지금 애 얼굴을 봐. 곰보 자국으로 얼굴이 다 패이고 진물이 흐르는데 저걸 그냥 두고 보자고? 당신 제정신이야? 양약 좋지. 먹기만 하면 바로 나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의존하면 결국엔 아이 스스로의 면역은 약해져서 양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야.
제발 며칠만 더 기다려주면 안 돼? 이러다 애 잘못되면 그럴 일 없어. 지금까지 이런 일 안 겪었는 줄 알아? 그때마다 잘 넘겨왔어. 그러니까 제발 인내심 좀 갖고 조금만 기다려줘.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다음날 예약한 병원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면대면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나 다다음 달이면 아예 들어올 거야. 국내로 다시 발령받았어. 그동안 당신 혼자 고생 많았는데 이제 둘이 다솜이 건강하게 잘 키워보자. 뭐? 발령 났다고? 한국으로? 여기 본사 그대로? 그럼 본사 아님 어디겠어. 이때 와이프의 반응을 보고 제 안에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켠으로는 와이프가 이 한의원에 집착하는 것과 한의사와 지나치게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의심을 키우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마지막 휴가로 한국에 머무는 그 사이에 터졌습니다. 와이프가 아이의 물건을 챙겨 오겠다며 병실에 나갔고 저는 서류 작업을 하려고 병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고 저는 자연스레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는데 제 핸드폰이 아니라 와이프의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의사 이름이 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단순히 의사와 환자 보호자의 사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땡땡땡 한의사 선생님이라는 글자에 쎄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화가 끊어진 후 와이프의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핸드폰을 찾으러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에 등을 붙이고 섰죠. 바깥의 동태를 살피면서 와이프가 할 만한 비번을 여러 개 넣어봤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시간 제한까지 걸렸지만 결국 스마트폰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아이의 생일과 와이프의 생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전 문자는 물리적으로 지웠는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제가 한국에 도착하고 아내에게 한국 입국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내는 한의사에게 문자를 보냈더군요. 남편이 돌아온대요. 어떻게 하죠? 한의사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확인해 보니 이 문자 이후 통화를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고 그 감을 생각보다 무시하기는 힘들죠. 그때 저에게 감이 탁 왔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감이. 그리고 그것이 남녀 사이의 문제일 것 같다고.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했죠. 왜 굳이 다른 병원도 아닌 이 병원만 고집하는지, 양방 병원으로 가면 됐을 것을 왜 굳이 한방 병원을 선택했는지, 제 또래 남자 한의사와 남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부녀, 딸 아이의 옆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오해했을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이라서 무시하고 모르는 척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다시 출국하게 됐습니다. 와이프가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건 아니었기에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문자를 보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몇 번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날, 와이프와 딸아이가 마중을 나왔어요. 딸아이는 전보다는 조금 혈색이 돌아온 것 같았죠. 물론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아 그 부분만큼은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어. 내가 고생했나? 당신이 혼자 다솜이 돌보느라 고생했지. 내가 같이 있어야 할 시기에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당신이.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말의 끝이 그래서 당신이 다른 남자와 라는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았죠. 겨우 입을 열지 않자 와이프는 제가 감격이라도 해 말을 못 꺼내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를 안고 달랬습니다. 사실 저는 와이프를 의심하고 있던 차라
와이프를 안아주지도 못했는데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더군요. 다솜이는 괜찮아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 보이긴 하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집에서 이야기하자. 뭔데 그래? 다솜이 이야기야? 뭐 안 좋은 거야? 아니야, 좋은 이야기지. 다솜이한테도. 혹여 아이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은 아닐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닌 듯해서 불안한 마음을 거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주기적으로 오던 집이었지만 아예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괜히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다솜이 왜? 숨 좀 돌리고 이야기하자. 중요한 이야기 아니야? 나쁜 이야기는 아니래도. 와이프가 우물쭈물 거리는 것을 보니 좋은 이야기라고 했음에도 그다지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괜히 차에 탄다는 둥, 배가 고프지 않냐는 둥 말을 돌렸지만 저는 겨우 아내를 앉혀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다솜이가 아직 몸이 정상은 아니니까 공기 좋고 물 맑은 데로 요양을 보낼까 싶어서. 요양? 무슨 저 어린애를 요양을 보내? 아니, 물론 나도 같이 가지. 그럼 나는? 당신은 회사가 여긴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길 5년 만에 왔는데 또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지내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계속 다솜이를 아픈 채로 두는 것도. 정확한 병명이 뭔데? 매일 무슨 면역 질환이네 폐렴이네 이러면서. 아니 애가 왜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다른 치료를 안 해봤어? 난치성 불치성 질환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때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 다 들었잖아. 왜 그래 갑자기? 제대로 된 이야기는 하나도 못 들었어. 그럼 다시 가서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 어차피 그 요양원도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거니까 그것까지 같이 들으면 되겠네. 이 말에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지금 제가 들어오니 아이를 데리고 그 한의사가 소개해준 요양원으로 간다는데 냉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의심이나 불안이 아닌 확신과 분노가 생겼어요.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다솜이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도 주체할 수 없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한의사랑 당신 무슨 사이야? 뭐? 왜 그런 걸 물어? 당신 설마 선생님이랑 내 사이 의심하는 거야? 내가 의심 안 하게 생겼냐? 저번에 문자 온 것도 봤어. 당신 그놈한테 내가 온다고 어떻게 하냐고 했지? 내가 그 문자 받고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고 진짜 노력했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들어오니 다솜이를 다른 데로 옮겨? 그놈이 시키디? 그놈이 다솜이 아빠 노릇하냐? 지금 니들 둘이 나한테서 애 뺏어가는 거냐고! 저는 연애할 때도 단 한 번도 와이프와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큰 소리를 낸 적도 없고 욕을 한 적도 없죠. 제 모습에 와이프도 놀랐는지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한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한 탓에 일어서 있었는데 제 시야에 방문 앞에 서 있는 딸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다솜아, 얼른 들어가. 아빠랑 같이 살까? 왜 싸워? 엄마, 왜 싸워? 아니야, 엄마 아빠 안 싸워. 다솜이 얼른 들어가서 코하자. 엄마... 딸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아내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오열을 하며 무슨 말을 중얼거리더군요. 그 말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는 시발점이었습니다. 엄마, 나 고기 안 먹었는데요. 엄마 화내지 마요. 다솜이 고기 안 먹었어요. 엄마, 고기 안 먹을게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죠. 와이프는 급하게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고 저는 아이를 급하게 안아들어 와이프에게서 뺏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무시한 채 아이의 옷을 입히고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었고 운전을 할 경황도 없었기에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에 가는 길에 정말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딸아이는 영양실조였습니다. 폐렴,
면역 질환? 아니요, 없었습니다. 단지 아이는 초기 몇 번을 빼고 필수로 맞아야 할 예방 접종을 단 하나도 맞지 않았더군요.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며칠 입원을 하자는 선생님의 말에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해 와이프에게 말하지 말고 병원에 오시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아이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 바로 그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한의원에는 정말 어이가 없게도 와이프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머리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했어야 하는 걸 알지만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날아갔죠. 와이프가 소리를 질러댔어요.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아이가 왜 이래요? 내가 뭘 어쨌다고? 애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나한테 하나도 숨기지 말고 똑바로 말해. 다솜이한테 무슨 짓 한 거냐고? 다솜이는 어딨어? 다솜이 어딨냐고? 애가 영양실조래. 5살짜리 애가 영양실조라고. 너 얘 예방접종도 안 했다며.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이 자식이 시켰지? 이 자식이 너한테 시켰지? 애한테 약 먹였어? 애한테 주사 놨어? 밥은? 고기는 안 먹였지? 빨리 말해. 다솜이한테 주사 맞췄냐고? 와이프의 반응은 정말이지 황당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와이프는 아이에게 혹시 주사를 놓지는 않았을까, 고기를 먹였을까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너 지금 그게 중요하냐? 애가 니들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약만 안 먹은 거야. 약만 안 먹은 거라고. 내가 다솜이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당신이 뭘 알아? 멀리 있느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애한테 예방접종 안 하고 고기를 안 먹인 게 잘한 거라는 거야? 애한테 백신 안 맞춰서 애가 저렇게 아픈 게 잘한 거라는 거냐고. 나야 멀리 있다지만 당신은 가까이 있으면서 애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어떻게 저렇게 해? 기침하면 숟가루 먹이면 되고 열나면 찬물에 담가 놓으면 나. 왜 애들을 죽이는 주사를 맞춰? 고기는 면역력을 해치는 주범이야. 당신이 뭘 알아? 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나랑 선생님이야. 너는 37도만 넘어도 해열제 먹고 감기 기운만 있어도 종합감기약 먹으면서 왜 우리 애는 약도 못 먹게 하는데 네가 그러고도 엄마냐? 너 이거 정신병이야. 너 사기꾼 한의사한테 노란한 거라고. 눈이 있으면 애 꼴을 봐.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정신 차릴래? 아내와 한의사는 그 뒤로도 황당한 소리들을 늘어놓았고 제가 한의사를 무섭게 노려본 후에야 한의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한의원을 빠져나왔어요. 그 뒤로 아이를 와이프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와이프는 제가 납치를 했다며 신고를 하더군요.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그 신고를 계기로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고 저는 와이프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물론 그 미친 한의사도 함께요. 현재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싱글 대디가 됐습니다. 와이프가 아예 딸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싶었는데 한의사에게 세뇌를 당한 것을 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전제하에 면접 교섭권을 얻었어요. 그래도 제가 동행한 상태에서 아이를 만나기 때문에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감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한의사는 여러 절차를 거쳐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했는데 다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기에 주기적으로 찾아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고기를 먹을 때는 눈치를 봐요. 그 모습이 안타까워 매번 고기를 사주다 보니 지금은 살이 올라와 통통해졌어요. 키도 많이 컸고요. 아이는 점점 건강을 회복해서 다른 여느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황당한 일도 겪네요. 자기가 불법으로 제조한 약을 팔아먹으려고 말도 안 되는 지식을 전파하는 한의사나 그런 사기꾼의 노름에 놀아난 애엄마나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이런 끔찍한 일 겪지 않게 똑똑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니악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